그럼 지금 내각도 구성해야 되고 심각한 정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한 6개월은 저는 내 말이 해줄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거 침묵하거나 아니 또는 인간 같은 인간들한테 기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수가 꽂혔다는 게 그 아. 얘기예요. 근데 역시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개새끼들은 개새끼들이더라. 그렇지. 예, 아까 곰피디 말로 하면 존 많은 것들은 존 많은 것들.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어. 예, 바꿀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난 게 이런 김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좋다, 씨발. 장관이고 인선 늦추더라도 그러면 차관급, 응? 차관급 이상의 국회의원 포함, 장차관급 이상들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비리 관련자 전원 배제해버리자. 이번에 싹 청소하자. 국회의원도 사퇴하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거야. 이낙연 총리는 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줬지만 이 다음부터는 얄짤없다. 여기에 지금 새누리, 그러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고요. 지금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벼르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랄까 또 언론들이 같이 보조해가지고 막 의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난사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김상조와 강경화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싸지르고 있어요.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 그 실드를 잠시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뭐 청문회 통과해가지고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대통령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네. 김상조는 경제개혁의 재벌 계획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낙마해버리면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아,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김상조는 자유한국당과 재벌들은 꼭 떨어뜨려야 되는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에 같이 동참했던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이 그들의 색깔이랄까 기득권을 포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언론들은 언론이라고 불러서 안 되지. 조중동은 찌라시들은 그 신문지들은 예를 들면은 재벌들과 결탁돼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쏟아내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봤어. 근데 나는 돌아본 이유가 뒤에 뭘 떨어뜨린 것 같아 돌아봤는데 신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되게 멋진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뒷모습을 보려고 돌아봤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의혹은 뭐 나오는 팩트들마다 의혹을 얹어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장전이면 정말 껌이었고 그중에 가장 하위 수준의 것들이었고 그것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것들이었고 그 위에 뭐 세금 탈루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언론이 갖고 있는 정말 못된 풍토랄까 습성은 뭐냐면은 어차피 그 사람의 의혹은 있잖아요. 오히려 당시에는 위장전입은 큰 이슈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어. 그래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들이 10개 정도의 의혹을 쏟아내요. 근데 현재는 위장전입이 가장 큰 죄처럼 보이는 그것도 특이성도 없는 이 위장전입을 제일 주간 범죄로 넣고 나머지 그냥 일반인도 실드를 칠 수 있는 정도의 것들도 다 의혹으로 넣고 그런 식의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정말 김상조나 강경화가 의혹이 많나 보다라고 인식시키기 딱 좋은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위안부 문제가 걸려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나 재벌들이 싫어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이나 낙마시키고 싶어 죽겠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대판 싸워놓고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양보하겠지 하는 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는 우리나라 재벌개혁 경제 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대기업이나 부패 세력 또는 독재 세력 또는 폐륜 세력들 또는 암흑 세력 그다음에 언론 재벌들을 대변하는 당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유사한 정당들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이 있는 거죠.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아까 권 PD가 얘기를 잘했는데 이낙연으로 한번 데미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강경화와 김상조를 놓고 아마 저울질을 하게 되고 이것을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부패 세력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재벌개혁이거든요. 이 재벌개혁에 칼날을 들이댈 최적의 적임자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게 이들의 미션인 겁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략이 난무할 것이고 그다음 이 모략을 통해서 강경화를 통과시키고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양자택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SNS에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처럼 하는 거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김상조 부인의 이력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경력 단절녀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 사범대 81학번이세요.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정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교사를 11년 하셨고 미국 거주 2년, 영국 거주 2년, 그리고 토익 900. 거기에다가 각종 무슨 연대에서 태솔 과정도 다 받으셨고 지금 아예 이력서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인데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연봉 2,500의 비정규직 방과 후 교사를 했다는 걸로 지금 특혜라고 취업 하고 있는 특혜라고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대학교를 나오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한데 나이 50에 연봉 2,500 받는 거 가지고 내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남편이 장관이 되네만에 뭐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강남에 학원 가면요 억대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SNS에 정말 너무 공감 갔던 한 줄이 그거였습니다. 대체 방과 후 교사를 얼마나 엄청난 스펙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는 거냐 이런 거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작은 연봉에 5년째 갱신한 게 특혜야 씨발. 예, 또 다른 반응 하나 읽어주세요. 김상조 부인은 남들 지원 안 한 기관제 교사를 해도 안 되고 김상조 아들은 군대 가서 남들 다 가는 휴가를 써도 안 되고 심지어 금융기관 인턴을 해도 엄청난 흑해임? 왜? 눈엣가시 김상조 가족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라 왜는 없음. 이런 반응도 있고 그렇죠, 또요. 그렇죠. 조금만 세밀하게 알아보면 사실관계 파악되는 걸 의원이나 기자나 터뜨리고 보는 무책임함. 김상조 부인은 교육청 시험 합격해서 자격 있는 줄 알았다. 실제 채용 공문을 보니 교육청 시험 합격자는 무공고, 무평가 선발.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맞는데. 네. 다음. 김상조 교수가 과거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정글 생태 바로잡자고 강연하며 50만 원 받은 걸 두고 평소 재벌 개혁 주장하던 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비판하는 한국경제신문아. 너네 논설위원, 부장류가 재벌에서 각종 세미나 명목으로 얼마 받았는지 까볼래?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은 재벌들이 만들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렇죠. 다음요. 한국당이 김상조 후보를 경제 비리 종합 세트라고 하는데 한국당의 문제 제기야말로 허위 의혹 제기 종합 세트이다. 15가지 문제 제기가 거의 사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이다. 재벌 개혁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직접 대놓고는 말 못하고 돌려치기로 지금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꼭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걸 왜 막으려고 그렇게 길을 쓸까요? 얘네들이. 이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조하고 이 장하성, 이 두 사람의 평상시에 갖고 있던 학자로서의 사회운동가로서의 철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그 주주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 정기주총이 약 3월 말에 전체가 다 열리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내가 직접 참가해서 도장을 찍든지 위임장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내가 10개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두 군데밖에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전자투표제를 시행을 해서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게.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100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100개 기업 주총에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주가 있어도. 예, 한 주만 있어도. 그다음에 집중투표제라는 건 뭐냐면 이사들을 선임을 할 때 내가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임을 해요. 근데 내가 3표를 갖고 있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3명한테 각각 이 사람 찬성, 이 사람 반대 요렇게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집중투표제로 바뀌면 내가 3표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정의감 있는 이사 한 명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 이 두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가 직접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 가장 유명한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지금 이 장하성, 김성조 교수가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경제 철학에 대해서 공통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주식회사의 원래 철학인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들이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그 각종 언론 다 아시겠지만 경제신문이라든지 조중동, 뭐 한겨레, 뭐 기타 등등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전면 광고를 막 대기업들이 줘요. 그러면서 기사 논조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지. 장하성 까기로. 주식회사는요, 원래 족벌 경영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권 행위를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지금 족벌 경영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 이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재벌 기업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떤 논리들을 나오는 것 중에 그 가장 이번에 황당하게 핵심적으로 터졌던 게 JTBC 뉴스에서 터졌죠. 컨테이너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이게 지금 가장 황당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김상조 교수가 과거 현대차 삼성전자 들어가서 강연에 하고 50만 원 받은 거예요. 저 불만 엄청 많거든요. 이 노동계 바닥이 말이에요. 진보 민주 인사한테는 이렇게 50만 원, 40만 원 줘요. 근데 새누리당 누이 있잖아요. 그쪽에 경제계 이쪽으로 초평한 보통 150만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50만 원 굉장히 기분 나쁜 진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종교조 교육과 가지고 150만 원 받았거든요. 4시간 하고 당당하게 받았어요. 근데 김상조는 나에 비하면 적어도 한 몇백은 더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50만 원 받으면 이거는 그냥 차비만 준 거야, 씨발. 이게 무슨 이게 의혹이고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이 차비도 안 나와요, 착국고 가면.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현재 김상조 교수보다 더 지금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게 강경화 후보자인데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지금 뭐 제가 어떤 종편에서 그 의혹을 이제 그 세트로 이렇게 쭉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의혹이. 그러니까 그냥 의혹일 뿐이에요. 때려 맞추는데 이를테면은 집을 사주면서 증여세 누락했다. 200만 원. 그것은 탄류가 사실 아닙니다. 연체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에요. 누락은 뭐냐면은 교묘한 방법으로 아예 법적으로 안 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체가 되고 있던 거를 냈어요. 그런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명박이 건강보험 그 부자가 만 얼마씩 냈던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로 지탄받아야 될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세트에 거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쉴드 치는 거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채널A 같은 방송은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딱 하나씩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패널들한테 물어봐요. 패널들이 그걸 쉴드 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사회자는 그거를 의혹이고 뭔가 잘못된 거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나온 패널들이 세상이 바뀐 걸 알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먹고 사야 되니까. 요것도 의혹이라면 의혹일 수 있겠네요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프레임도 안 돼요. 뭐 자유한국당이 이낙연은 이제 뭐 통과됐다고 치더라도 김상조와 강경화는 둘 중에 하나를 낙마시킬 것이다라는 프레임이 쫙 번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낙마가 되면 그럴 줄 알고 우리가 반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정말 지키고 싶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쉴드는 저는 쳐야 된다고 보고 이게 오용방송 새날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그 이일병 교수가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이시죠? 예. 네. 그 컨테이너 이야기 좀 우리 팩트 폭격기 병정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JTBC 뉴스에서 이게 발단이 됐는데요. JTBC 뉴스에서는 이 컨테이너를 쌓아서 만들어 놓은 농가 주택이죠. 이 주택을 기획부동산을 매입을 한 거다. 부동산 투기다라고 뉴스를 내보내면서 취재를 안 했어요. 일단 취재를 안 한 티가 어디서 나냐 하면 가서 사진도 안 찍었어요. 사진도 안 찍고 로드맵 있죠. 다음 로드맵에서 예. 그 이미지를 캡처해가지고 기자 새끼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를 요즘에 붙인 명칭이 노룩 취재예요. 아 노룩 취재. 이게 신참 기자가 했는데, 자, 우리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뉴스인데, 자, 이게 SBS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김성준 앵커인가요?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사과 방송도 하고 했는데 이번 JTBC는 어떻게 이거에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좀 팩트를 얘기 좀 더 해주면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집을 샀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살기 위해서 거제도에서 거주하는 목적으로 네. 이일병 교수가 직접 짓는 과정을 되게 허접해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고급 자재로 막 대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배관 하나를 다 직접 해가면서 만드는 거 어떻게 그렇게 기업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얄밉고 더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기를 좀 드리면 상득이가 경기도 땅에 사서 IC죠. 인터체인지를 연결해서 땅값이 수배 오르는 것. 응? 수배 오르는 것. 그리고 일부의 그린벨트를 사서 그 그린벨트를 용도 변경하고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땅값을 올려서 분양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화 남편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거제도에 평당 1,000원짜리 땅이었어요. 괜찮아요. 예, 예. 굉장히 싼 땅이죠. 아, 땅 좀 살아가야겠다. 예, 1,000원짜리 땅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꿨단 말이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네. 그러면 공시지가가 10만 원으로 올라요. 예, 예, 그렇죠. 예, 공시지가가.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서울의 인구를 빼기 위해서 경기도가 수십 년 동안 과거에 어떤 방식을 썼냐면요. 그린벨트 지역이나 개발 금지 구역에 네. 5년인가요? 4년인가에 컨테이너 박스나 그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5년 후에 임대로 전환해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지로. 예, 대지로. 그래서 과밀 서울 인구를 경기도로 옮기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서울 군교 은평이나 이런 데 경기도 서울 군교 마지막 땅이 건물들이 지금 들어선 이유가 20년 전에 그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저희 고향은요. 평당 1,000원, 2,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임목도가 70%, 80%가 아닌 60% 네, 네. 이하인 임야나 그린벨트에 대지로 변경할게요. 어서 오세요 해줄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구수 늘리려고. 아니요. 세수 늘리기. 세수 늘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하고 서울 군계하고 완전히 달라요. 뉘앙스가. 이건 기획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보호목이나 잡목들은 상관없어요. 잡목들에서 대지로 바꿔줄게. 넌 바꿔줄게. 1,000원짜리 세금 받는 데 있잖아요. 10만 원이면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9%, 7% 거제도가 거기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서 살 테니까 대지로 바꿔주면 어디서 바꿔줄게.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럼 지자체 세금 늘어나잖아. 돈도 없는데. 예스입니다. 예스. 이건 기획부동산이 아니라고. 자, 이게 우리 기획부동산이라고 뉴스 난 거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두 가지 이슈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증여세 누락, 증여세 후납부, 납부됐죠. 이 두 가지 건이 걸리는데, 연체 해결한 거예요. 예, 연체 해결. 그렇지. 연체 납부. 첫 번째, 부동산 투기가 말이 안 되는 이유.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기획부동산이라서 땅을 필지를 나누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필지를 나누면 대지로 되면 이미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그거를 수도권이라면 이게 가격 폭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사면 이게 투기예요. 아니 근데 서울 군교는요 대지로 전화를 안 해줘요. 잘 가격이 됐다 엄청나게 그러면 차니까. 뭐 저기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 그렇죠. 가면 이제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금 거제도에는 이 이일병 교수가 한 이 집은요 분할해서 샀는데 이게 살 때 대지가 아니었어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대지가 아닌 상태에서 사서 여기다 대지로 변경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죠. 네. 그리고 집을 져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놔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값을 자기가 비싸게 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밟아갔다. 그래서 세금을 이일병 교수가 직접 냈다. 높은 세금을. 그러면서 이걸 두 딸 명의로다가 나중에 바꾼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시간 타임에 타임을 잘못 잡아서 증여세가 누락이 됐었던, 그러니까 누락이 아니죠. 증여세를 연체 납부했었던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JTBC 뉴스에서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본인들이 취재한 뉴스에서도 자기들이 논리모순이 나와요. 이게
기획부동산이고 부동산 투기라고 하면서 내용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자기들 뉴스를 논리를 해치는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 버렸다는 거죠. 이게 반대를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일상에서 이런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막 의도적으로 이 양반이 우선 뭐 유엔에 있으면서는 또 누구 시켜가지고 막 전국에 땅 벌어 다니고 그걸로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일부러 막 차명으로 했는데 경찰이 또 딸이야. 거기서 세금 200만 원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꿈이 그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고향에 내려가는데 내가 그게 뭐 나는 컨테이너는 굉장히 좀 그 진보적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집 모양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멋있게 짓는 것도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예술적인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 외향 자체가. 내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거 말고 어디 고향에 제2 거주지 개념으로 뭐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집 하나 사드렸는데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인데 기획부동산이야.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는 건들은 대부분 보면 일상의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의혹들을 다 의혹이라고 부풀려가지고 막 짜 맞추다 보니까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하나씩 다 들어있다고 막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막상 비판하려고 보니까 패널들이 비판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거를 검증을 해서 직접 현장에 가 보고 취재 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론몰이에 휩쓸려서 언론들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 정도 키워드 뽑으면 아 똑같은 그렇지. 놈들이구나 이렇게 그렇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히려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면요 기자들보다 더 상세히 현장을 취재해서 올려요. 시대가 네, 맞아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런 게 여론몰이 안 됩니다. 그래서 JTBC 로드뷰 항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비교하기 예, 우리가 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가주택으로 많이 짓죠 시골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법이 아니다. 한 가지 방법은 건축 허가를 내고 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1년짜리 신고를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컨테이너 하우스는 신고만으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1년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건축 허가를 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예. 허용폭이 넓은 거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니까요. 치명적인 뭔가 없잖아요. 한 방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보통 신비님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명종님도 갖고 있고 마차님도 갖고 있는 일상의 것들 털면 이만큼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요 군대 생활할 때 그거였어요. 그 분대장 요원이어서 3579로 진급했거든요. 병장을 물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2달간 교육을 받고 왔는데 바로 있잖아요. 범부중대로 발령나서 이거 완전 특혜거든요. 특혜네. 네. 해명해 빨리. 공직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네, 완전 이게 특혜거든요. 근데 군대 보직 특혜.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그것도 30년 전.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어? 쉽게 말하면. 김상조 네, 교수의 문제가 그 되는 아드님이 그 뭐 행정병으로 갔다는 게 특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이때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행정병들은 다 아버지 빼기 되게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이네. 소총수로 있다가 어. 갑자기 행정병으로 갔다는 거야. 저도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쉽게 분대장 교육까지 돈 들여서 갔다 와서 그렇죠? 갑자기 행정병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은 근데 이게 특혜가 아니에요. 저는 네. 분대에 있었으면 분대장으로 대접받잖아요. 근데 행정병으로 가면 행정병 쫄딱으로 다시 쫄딱으로, 시작해야 네. 되잖아.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특혜로 행정병으로 뺐던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언론이라는 게 이제 좋게 쓰이면 좋은 공기가 되는데요. 나쁘게 쓰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무분별한 어떤 특정 경쟁 같은 것들이 이런 현상을 나올 수 있습니다. 명정님이 새가 나른다 나오시면서 이혼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직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유명종, 새가 날아든다, 푸른나무 PD와 모종의 관계 의혹, 이혼까지 해. 그렇게 되면 거야. 이제 그 호모로 이제 되는 거죠. 아, 동성애구나.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푸른 나무와의 모종의 관계가 돼서 이혼을 한 게 아니고요. 이혼은 그전 몇 년 전에 그 서류상 이혼을 해놓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새날에 나오면서 푸른 나무와 모종의 관계가 생기면서 사실혼 관계까지 깨졌다. 그렇죠. 밤늦게 항상 같이 있고 그러게 말이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요런 거야. 간단히 말하면 요런 거고요. 뭐 가끔씩 이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뭐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해야지 왜 실드를 치냐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기존 언론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까지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략이 난무할 것이고 그다음 이 모략을 통해서 강경화를 통과시키고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양자택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SNS에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처럼 하는 거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김상조 부인의 이력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경력 단절녀의 표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 사범대 81학번이세요.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으니까 정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교사를 11년 하셨고 미국 거주 2년, 영국 거주 2년, 그리고 토익 900. 거기에다가 각종 무슨 연대에서 태솔 과정도 다 받으셨고 지금 아예 이력서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인데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연봉 2,500의 비정규직 방과 후 교사를 했다는 걸로 지금 특혜라고 하고 있는 특혜라고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대학교를 나오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한데 나이 50에 연봉 2,500 받는 거 가지고 내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남편이 장관이 되네만에 뭐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강남에 학원 가면요 억대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SNS에 정말 너무 공감 갔던 한 줄이 그거였습니다. 대체 방과 후 교사를 얼마나 엄청난 스펙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는 거냐 이런 거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작은 연봉에 5년째 갱신한 게 특혜야 씨발. 예, 또 다른 반응 하나 읽어주세요. 김상조 부인은 남들 지원 안 한 기관제 교사를 해도 안 되고 김상조 아들은 군대 가서 남들 다 가는 휴가를 써도 안 되고 심지어 금융기관 인턴을 해도 엄청난 흑해임? 왜? 눈엣가시 김상조 가족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거라 왜는 없음. 이런 반응도 있고 그렇죠, 또요. 그렇죠. 조금만 세밀하게 알아보면 사실관계 파악되는 걸 의원이나 기자나 터뜨리고 보는 무책임함. 김상조 부인은 교육청 시험 합격해서 자격 있는 줄 알았다. 실제 채용 공문을 보니 교육청 시험 합격자는 무공고, 무평가 선발.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맞는데. 네. 다음. 김상조 교수가 과거 현대차 그럼 지금 내각도 구성해야 되고 심각한 정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한 6개월은 저는 내 말이 해줄 줄 알았어요. 아유, 적어도 침묵하거나. 아니 또는 이렇게 인간 같은 인간들한테 기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수가 꽂혔다는 게 그 아. 얘기예요. 근데 역시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개새끼들은 개새끼들이더라. 그렇지. 예, 아까 곰피디 말로 하면 좀 많은 것들은 좀 많은 것들.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어. 예, 바꿀 수가 없어.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난 게 이런 김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좋다, 씨발. 장관이고 인선 늦추더라도 그러면 차관급, 응? 차관급 이상의 국회의원 포함, 장차관급 이상들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5대 비리 관련자 전원 폐지해버리자. 이번에 싹 청소하자. 국회의원도 사퇴하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거야. 이낙연 총리는 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줬지만 이 다음부터는 얄짤없다. 여기에 지금 새누리, 그러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고요. 지금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벼르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랄까 또 언론들이 같이 보조해가지고 막 의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난사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김상조와 강경화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싸지르고 있어요.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 그 실드를 잠시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뭐 청문회 통과해가지고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대통령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네. 김상조는 경제개혁의 재벌 계획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분이 낙마해버리면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아,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김상조는 자유한국당과 재벌들은 꼭 떨어뜨려야 되는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에 같이 동참했던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이 그들의 색깔이랄까 기득권을 포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고 불러서 안 되지. 조중동은 찌라시들은 그 신문지들은 예를 들면은 재벌들과 결탁돼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쏟아내리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봤어. 근데 나는 돌아본 이유가 뒤에 뭘 떨어뜨린 것 같아 돌아봤는데 신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되게 멋진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뒷모습을 보려고 돌아봤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의혹은 뭐 나오는 네, 요렇게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집중투표제로 바뀌면 내가 3표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정의감 있는 이사 한 명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 이 두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가 직접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가 가장 유명한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지금 장하성, 김성조 교수가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경제 철학에 대해서 공통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주식회사의 원래 철학인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들이 이걸 제일 무서워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그 각종 언론 다 아시겠지만 경제신문이라든지 조중동, 뭐 한겨레, 뭐 기타 등등 모든 언론을 통해서 전면 광고를 막 대기업들이 줘요. 그러면서 기사 논조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그렇지. 장하성 까기로. 주식회사는요, 원래 족벌 경영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주권 행위를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지금 족벌 경영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 이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재벌 기업들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떤 논리들을 나오는 것 중에 그 가장 이번에 황당하게 핵심적으로 터졌던 게 JTBC 뉴스에서 터졌죠. 컨테이너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이게 지금 가장 황당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김상조 교수가 과거 현대차 삼성전자 들어가서 강연에 한 50만 원 받은 거예요. 저 불만 엄청 많거든요. 이 노동계 바닥이 말이에요. 진보 민주 인사한테는 이렇게 50만 원, 40만 원 줘요. 근데 새누리당 누 있잖아요. 그쪽에 경제계 이쪽으로 초평하면 보통 150만 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50만 원 굉장히 기분 나쁜 진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종교조 교육과 가지고 150만 원 받았거든요. 4시간 하고 당당하게 받았어요. 근데 김상조는 나에 비한 팩트들마다 의혹을 얹어가지고 공격을 해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장전이면 정말 껌이었고 그중에 가장 하위 수준의 것들이었고 그것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것들이었고 그 위에 뭐 세금 탈루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언론이 갖고 있는 정말 못된 풍토랄까 습성은 뭐냐면은 어차피 그 사람의 의혹은 있잖아요. 오히려 당시에는 위장전입은 큰 이슈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어마어마한 죄가 있었어. 그래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언론들이 10개 정도의 의혹을 쏟아내요. 근데 현재는 위장전입이 가장 큰 죄처럼 보이는 그것도 특이성도 없는 이 위장전입을 제일 중요한 범죄로 놓고 나머지 그냥 일반인도 실드를 칠 수 있는 정도의 것들도 다 의혹으로 놓고 그런 식의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정말 김상조나 강경화가 의혹이 많나 보다라고 인식시키기 딱 좋은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위안부 문제가 걸려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나 재벌들이 싫어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이나 낙마시키고 싶어 죽겠으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대판 싸워놓고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양보하겠지 하는 그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는 우리나라 재벌개혁 경제 구조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대기업이나 부패 세력 또는 독재 세력 또는 폐륜 세력들 또는 암흑 세력 그다음에 언론 재벌들을 대변하는 당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유사한 정당들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이 있는 거죠. 이들이 제가 볼 때는 아까 권 PD가 얘기를 잘했는데 이낙연으로 한번 데미지를 주고요. 그다음에 강경화와 김상조를 놓고 아마 저울질을 하게 되고 이것을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부패 세력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재벌개혁이거든요. 이 재벌개혁에 칼날을 들이댈 최적의 적임자 김상조를 떨어뜨리는 게 이들의 미션인 겁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 삼성전자 같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정글 생태 바로잡자고 강연하며 50만 원 받은 걸 두고 평소 재벌 개혁 주장하던 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비판하는 한국경제신문아. 너네 논설위원 부장류가 재벌에서 각종 세미나 명목으로 얼마 받았는지 까볼래?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은 재벌들이 만들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렇죠. 다음요. 한국당이 김상조 후보를 경제 비리 종합 세트라고 하는데 한국당의 문제 제기야말로 허위 의혹 제기 종합 세트이다. 15가지 문제 제기가 거의 사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이다. 재벌 개혁의 역사는 멈출 수 없다. 직접 대놓고는 말 못하고 돌려치기로 지금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꼭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걸 왜 막으려고 그렇게 길을 쓸까요? 얘네들이.
이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상조하고 이 장하성 이 두 사람의 평상시에 갖고 있던 학자로서의 사회운동가로서의 철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그 좋아하는 그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장하성, 김상조 두 분이 갖고 있는 이 철학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그 주주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 정기주총이 약 3월 말에 전체가 다 열리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내가 직접 참가해서 도장을 찍든지 위임장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내가 10개의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두 군데밖에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전자투표제를 시행을 해서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게,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100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100개 기업 주총에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주가 있어도. 예, 한 주만 있어도. 그다음에 집중투표제라는 건 뭐냐면 이사들을 선임을 할 때 내가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임을 해요. 근데 내가 3표를 갖고 있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3명한테 각각 이 사람 찬성, 이 사람 반대,